노년층을 위협하는 폐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호흡기내과 장효진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앞선 김경환 교수님 강연에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셨는데요. 1위는 암, 2위는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질환, 그리고 3위는 제가 말씀드릴 폐렴입니다. 폐렴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위험하고 합병증 발생도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80대 이상에서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이 폐렴입니다. 노년층일수록 더 위험하네요. 아니,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유행했을 때 코로나19에 걸리셨다가 폐렴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면역력이 정말 안 많았거든요. 좋아지고 그러시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폐렴, 이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많이 흔해서 그냥 폐렴 알고 있었지 이게 어떤 병이에요? 감기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폐는 우리가 숨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기관인데요. 폐렴은 이런 폐 조직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 염증. 폐렴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바이러스성 폐렴은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폐렴인데 기침이나 이렇게 말할 때 침의 작은 물방울 형태를 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전염이 되게 됩니다. 증상은 기침, 가래 그리고 열이 나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세균성 폐렴은 그리고 흔히 들어보신 폐렴 구균이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이 외에도 작년에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폐렴,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도 맞아요. 역시나 세균에 의한 폐렴입니다. 아, 이것도 세균이구나. 이 세균성 폐렴은 기침이나 이제 재채기, 말할 때 비말이 공기 중으로 튀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지나가는 길을 코, 비강, 목 이런 길을 상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던 균들이 이렇게 폐로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기침이나 이제 열이 나고 누런 가래를 동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음식물 같은 것들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생기는 것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음식은 삼키고 나서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흡인성 폐렴은 이런 것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폐 안에 머물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잘못 삼켰을 때 이렇게 컥컥하고 기침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기도 안에 다른 이물질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렇게 기침 반사 반응인데요. 팔에 들렸다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연세가 많거나 혹은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기침 반사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그 입안, 목 안에 있는 균들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년층이나 뇌졸중 환자 외에도 기저질환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도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르신 중에는 이 치아가 약해서 잘 못 씹으시거나 그냥 막 이렇게 꿀떡꿀떡 삼키시는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그냥 국에 물 말아서 그냥 꿀꺽꿀꺽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또 곰팡이균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이요. 아유, 진짜 폐렴 원인이 다양한데 사실 그냥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렴하고 감기하고 구분이 잘 잘 안 몰라요. 돼요. 맞아요. 이 감기하고 폐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좀 잘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초기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감기는 보통 코나 목같이 이렇게 상기도에 생기는 감염이고요. 폐렴은 이렇게 하기도 쪽에 생기는 감염입니다. 근데 감기는 열이 보통 나지 않고 콧물, 인후통 등이 동반되고 기침, 가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 2주 이내에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폐렴은 열이 나고요. 기침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합니다.
또 숨을 이렇게 크게 쉴 때 가슴 어딘가가 이렇게 아플 수 있고요. 또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던 기침 가래가 1,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좋아지지가 않고 나빠지면서 열도 나고 하면은 폐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감기균이 폐 쪽으로 내려가서 폐렴이 될 수도 또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면 거기에 또 새로운 세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래 가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렇게 감기 걸릴 때 기침이 이 위에서 하는 거랑 폐렴 걸리면 저 밑에서 이게 이렇게 조금 다른가요? 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도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에 걸리는 것과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은 이제 가래가 좀 끼고 하면서 나오는 기침 등입니다. 아 정말 좀 밑에서 나오는 느낌. 선생님은 소리만 들어도 이게 폐렴의 기침인지 감기의 기침인지 좀 아세요? 아 그거는 너무 그거는 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는 예. 주로는 검사 받기 전에 어떤 증상인지부터 한번 증상인지 확실히 이게 해볼까요? 해보죠. 노년층에서 더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노년층 폐렴은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요.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폐렴인지 모르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노년층 폐렴은 평소에 기운이 넘치시던 어르신께서 갑자기 기운이 없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자꾸 주무시려고 하거나 평소랑 달리 멍한 상태로 대화도 잘 안 되실 때 또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노화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몸 안에 균이 들어와도 충분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럴 하지만 때는 이제 반대로 또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열이 심하게 맞아요. 오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이렇게 균이 들어오면 아주 면역 반응이 이렇게 강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서 열이 나는데 노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열이나 기침 같은 일반적인 증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노년층 폐렴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이 이제 필요합니다. 기침가래 오래 가는 것 외에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폐렴의 이제 증상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폐렴인데 모르고 방치했다가는 또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주변에서 살펴보시고 병원에서 꼭 검사 받으시도록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컨디션이 안 증상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폐렴 증상인 거를 의심해서 검사를 꼭 받아봐야겠네요. 자, 네.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시고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돼요? 일단 폐렴의 증상이 이제 있다고 판단되면 청진기로 폐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는데요. 폐에 염증이 생기면 청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거나 아니면 물이 고인 듯한 이렇게 뽀그락뽀그락하는 수포음이 들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1차로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과 징후를 이제 확인하면 네. 그 이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폐렴 검사가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이 정상폐, 오른쪽은 폐렴 걸리신 분의 가슴 엑스레이인데요. 네. 오른쪽 사진에 그 흰색 부분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폐에 침투한 균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인데요. 갈비뼈 쪽에 조금 먼지가 쌓인 것 같이 보이면 폐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하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렴은 좀 더 범위가 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엑스레이보다 더 이제 정밀하게 폐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가슴 CT를 찍어보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는 모든 분들에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폐렴이 의심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뚜렷하게 잘 안 보일 때 혹은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폐암이나 결핵 같은 다른 질환과 구별이 필요할 때 또 그렇게 찍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혈액 검사로 백혈구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혈액 검사로만은 100%를 진단할 수는 없고요. 네. 반드시 병력 청취 그리고 진찰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랑 같이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네. 사실 근데 폐렴이 무섭다는 게 폐렴 자체보다 폐렴 합병증이 되게 무서워서 다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쵸. 합병증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폐렴 합병증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늑막염입니다. 늑막염.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폐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풍선 같은 공기 주머니들이 무수히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폐에 침투해서 이 공기 주머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폐렴인데요. 이 폐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폐에 고름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늑막까지 염증이 번지게 되고 어이구. 여기에 물이 차면서 늑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고름이 되고 그것을 농흉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폐렴이 잘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늑막염이나 농흉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이외에도 우리 몸 안에 다른 콩팥이라든지 심장, 뇌와 같은 중요한 이렇게 장기 손상을 가져오는 폐혈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까지. 또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폐혈증은 사망률이 약 40%에 이르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잘 되더라도 폐활량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외에도 폐렴이 생기면 폐에서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심장은 또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데요. 그렇죠. 심장이 결국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생기거나 또 기존에 질환이 있던 분들은 그것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산소 부족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도록 하는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니 폐렴에서 부정맥까지 갈 수도 야. 있겠네요. 그래서 노년층에서 생기는 폐렴은 발견이 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후유증도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년층에 폐렴이 걸리면은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년층 폐렴이라고 해서 치료법이 다르진 않고요. 폐렴의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이면 항생제를 쓰고 바이러스성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또 흡인성 폐렴도 항생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다만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바이러스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정 약제보다 스스로 이겨내게끔 돕는 증상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이 생기면 산소가 부족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심장 말고도 뇌, 콩팥 등의 주요 장기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럼 기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이렇게 얇은 튜브를 끼우거나 산소를 주머니 달린 마스크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산소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영양이나 탈수 방지를 위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또 필요하면 해열 치료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면 또 그만큼 증상이 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인데요. 우리나라 3대 원인 중에 폐렴이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폐렴구균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하거나 혹은 폐렴이 발생해도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폐렴구균 백신은 다당 백신과 단백 백신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일환으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23가 다당 백신을 기본으로 하면서 13가나 15가 단백 백신을 1년 간격으로 두고 순차 접종하는 한 가지 방법과 네. 최근에 나온 20가 단백 백신을 한 번 맞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3가 다당 백신은 23개 종류의 폐렴구균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고 15가, 20가 단백 백신 역시 그 각각의 종류에 대한 폐렴구균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65세 이상이라면 혹은 65세가 넘지 않았더라도 심장, 폐, 간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받는 면역 저하 상태시면
65세 이전이라도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네. 65세 이상의 경우에 매년 1회에 그 독감 예방 접종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도 있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또 세균이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폐에도 침입하기가 쉽고 또 독감 바이러스 자체도 심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접종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저기 23가 다당 백신은 무료 예방 접종인 거고 65세 이상, 네. 15가나 20가는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지만은 추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도 무료인 아, 거고 독감, 네. 어르신들은 네. 무료인 걸로 꼭 챙겨 맞으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니 쓸 때 써야죠. 돈을. 그럼요, 네. 중요해요. 쓸 때 써야지. 이게 사망 원인 이 어르신들은 또 2위를 했는데 이위인데. 챙기셔야죠. 그러면은 예방 접종 말고 또 챙겨야 될 예방법 없을까요? 아, 네. 그 노년층 폐렴은 폐렴에 걸려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행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시는 경로당, 시장 혹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외출 후에 손 씻기 이렇게 개인 위생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폐렴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숨이 차서 대화가 약간 힘든 정도의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때 다들 많이 실천하셨죠. 네, 평소에도 네. 노년층은 더 위험할 수 있다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폐렴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폐렴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시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시면서. 폐렴에 걸렸다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이거나 기저에 폐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인 질환이 있어서 취약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졸중으로 오랜 시간 누워 계신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기침 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폐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장유준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네, 미리미리 예방해서 우리 뭐 감기뿐만 아니라 폐렴까지 잘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업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